폭풍우 몰아치던 깊은 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끊어질 듯 희미한 목소리. 엄마, 너무 추워요.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절망이 찬 내 물음에 딸은 겨우 몇 마디를 뱉어냈다. 민준 씨가 저를 버스 정류장에 버렸어요. 너무 아파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심장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빗줄기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작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했다. 나는 작은 부엌에 앉아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쌓인 빨래를 천천히 개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걱정 많고 집안을 늘 정돈하는 엄마의 습관이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모든 소리를 압도할 만큼 요란했지만 전화벨이 울리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액정에는 늘 기대하면서도 늘 걱정하는 이름, 서아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손을 떨며 즉시 전화를 받았다.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오싹해졌다. 서아야, 딸, 내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의 거친 바람 소리에 찢겨나갔다. 정적은 공포스러웠다. 마치 내 딸이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는 듯했다. 그리고는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아기처럼 여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너무 추워요. 살려줘요. 제 아기를 살려줘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릴 적부터 품에 안고 키웠던 내 딸 서아의 목소리가 너무나 약해져서 겨우 들으려면 귀를 전화기에 바짝 대야 했다. 어디니? 서아야, 어디 있니? 나는 거의 소리치듯 물었지만 겨우 몇 마디 단어만 들려왔다. 민준 씨가 버스 정류장에 버렸어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전화선을 찢고 들어왔다. 마치 밤하늘 전체를 찢어발기는 듯한 비명이었다. 뒤이어 찾아온 것은 완벽한 정적이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쥔 휴대전화를 놓으면 영영 딸을 잃을 것만 같았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자동 응답 메시지뿐이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서아가 어디에? 민준이가 왜? 대체 어느 버스 정류장? 그리고 아기는? 내 손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행동하기 시작했다.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코트를 움켜쥐고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낡은 트럭 열쇠를 챙겼다. 전조등은 희미했고 와이퍼는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차고로 뛰쳐나갔다. 젖은 신발도 얼굴에 세 차례 부딪히는 빗줄기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서아를 찾아야 해. 트럭을 쏟아지는 빗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희미한 전조등은 짙은 물안개를 뚫으려 했었다. 나는 서아가 산전진찰을 받던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를 낳을 때가 거의 다 됐으니 지난번 통화에서 오늘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적술의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서아 씨는 아침 일찍 퇴원하셨어요. 남편분이 데리러 오셨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이가 서아를 데려갔다고? 그런데 왜 서아는 폭풍우 속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을까?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트럭 시동을 걸고 서아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외곽의 작은 집이었다. 결혼 후 민준이와 함께 이사 간 곳이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서아의 이름을 외쳤지만 집은 암흑 속에 잠겨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오직 비와 바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트럭으로 돌아온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쪽으로 난 그 길,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유일한 길. 마지막 단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길을 따라 운전하며 모든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려 빗속에서 서아의 이름을 외쳤다.
서아야. 딸. 내 목소리는 바람 속에 흩어져 사라졌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첫 번째 정류장, 두 번째 정류장. 아무도 없었다. 오직 비와 어둠뿐. 세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트럭의 전조등이 양철 지붕을 스치자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베이지색 인부복 코트였다. 임신 7개월인 서아에게 내가 사준 그 코트였다. 코트는 기둥 아래 더러운 바닥에 젖은 채 버려져 있었다. 그 옆에는 산산조각 난 휴대전화가 천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내리친 듯했다. 나는 트럭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설 수 없었다. 코트를 주워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서아야. 나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정류장 안쪽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보았다. 서아, 내 딸. 온몸을 웅크린 채 구석에 앉아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고 있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온몸이 붉고 얇은 기저귀 한 장만 걸치고 있었다. 서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품에 안긴 아기, 내 손주는 너무 작고 연약해서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서아야. 나는 소리치며 딸에게 달려갔다. 차가운 빗물이 바지 속으로 스며들어 뼈 속까지 시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재빨리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아기를 감싸고 내 코트를 벗어 서아에게 덮어주었다. 딸,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왔어. 나는 계속해서 반복했다. 내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다. 나는 둘을 트럭에 태웠다. 아기를 내 무릎에 얹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었다. 떨리는 손으로 응급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 딸, 제 손주가. 나는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울고 또 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디냐고 물었다. 나는 겨우 소리쳤다. 서쪽 길 세 번째 버스 정류장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나는 트럭 안에 앉아 서아를 안고 내 체온으로 딸을 녹여주려 했다. 서아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끊어질 듯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엄마, 죽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가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의식을 잃었다. 구급차가 10분 후에 도착했다. 그 10분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젊은 구급대원이 서아와 아기를 재빨리 살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다행히 제때 도착했다고 했다. 서아가 혼자 출산했고 아기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다. 서아도 탈진 상태였다. 나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그들은 둘을 구급차에 태웠다. 나는 내 트럭을 몰고 뒤따랐다. 핸들을 꽉 잡지 않으면 손이 떨릴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는 서아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민준 씨가 저를 버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그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저 내 딸과 손주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다. 병원에서 그들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나는 복도에 앉아 젖은 옷을 입은 채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회복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깜짝 놀라 좋은 소식을 기대했다. 마침내 다음날 아침 의사가 나와 나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따님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 증세를 보입니다. 서아는 위기를 넘겼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폭풍우 속 버려진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출산을 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위 민준이는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이후의 나날들은 유령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나는 버스 정류장 구석에 웅크린 채 작은 아기를 안고 입술을 파르르 떨던 서아의 모습을 보았다. 다음 사흘 동안 나는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회복실 밖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다. 셋째 날 아침이 되어서야 서아가 깨어나자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아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나를 보자 환해졌다. 엄마. 그녀는 나를 불렀다. 희미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녹였다. 나는 차가운 서아의 손을 잡았다. 마치 그날 밤의 한기가 아직 몸속에 갇혀있는 듯했다. 괜찮아, 딸. 엄마 여기 있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서아는 아직 많이 약했지만 나를 알아보았다. 나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젓고 멍한 눈빛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민준 씨가 제가 말대꾸했다고 저를 버렸어요.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말대꾸? 서아는 그렇게 순종적인 아이였는데 어릴 적부터 누구에게도 반항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딸을 탓할 수 있지?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말대꾸라니? 무슨 말을 했기에 그 사람이 너를 폭풍우 속에 버렸니? 하지만 서아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나는 불길처럼 치솟는 분노를 감추려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무서웠다니? 무엇이 무서웠다는 걸까? 민준이? 아니면 나를 보호할 힘이 없었던 내가 무서웠다는 걸까? 내가 한때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던 사위 민준이는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면회도 전화 한 통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분노와 떨림으로 가득했다. 민준 씨, 어디에요? 서아가 죽을 뻔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리고는 짧은 메시지가 내 액정에 떴다.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읽자 나는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다. 집안일이라니. 감히 그가 서아에게 한 짓을 집안일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천장에 깜박이는 형광등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대로 이 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서아를 그런 남자와 함께 살게 둘 수는 없었다. 넷째 날 의사는 서아의 퇴원을 허락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나는 단 1분도 더 병원에 두고 싶지 않았다. 나는 딸과 손주를 내 집으로 데려왔다. 내가 수십 년을 살아왔고 서아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작은 집이었다. 나는 아기 하준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다음 서아 옆에 앉아 아들을 안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멍했다. 내가 너희 둘을 돌볼 거야. 나는 목소리를 굳게 다지며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서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내가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르는 굳게 닫힌 문 같은 것이 있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내가 부엌에서 서아에게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문에서 고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내 앞에는 민준의 어머니 영숙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 뒤에는 3명의 이웃 주민도 함께였다. 그녀는 어두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었으며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지혜씨. 그녀는 온 동네가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서아를 사흘 동안 찾았어요. 이 아이가 산후우울증으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당신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나는 뺨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산후우울증? 서아가 도망쳤다고? 내가 무엇을 말하기도 전에 이웃 중 한 명인 김 여사가 끼어들었다. 매일 밤 민준 씨가 서아를 찾는 걸 봤어요. 불쌍한 아이?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불쌍하다고요? 무엇이 불쌍하다는 거죠?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이가 내 딸을 폭풍우수 버스 정류장에 버리고 혼자서 출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감히 그가 나보고 그 아이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침묵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때 그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나타났다. 그의 익숙한 은색 트럭에서 내려 흰 셔츠를 입고 손에 분유통을 든 채 걱정하는 척했다. 그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혜 아주머니, 서하는 집에 가야 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머니와 서하 모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감히 그가 나를 불안정하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다니. 나는 거에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 소리칠 뻔했다. 하지만 그때 안에서 서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엄마, 괜찮아요. 저 갈게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엄마에게도 피해가 갈 거예요. 나는 돌아섰다. 내 딸이 문가에 서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줍음 많던 내 딸 서아가 이제 나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그녀인데 말이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절대 그 남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바깥 사람들의 눈빛, 그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서아의 침묵은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나는 증거가 없었다. 민준이가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내 말뿐이었고 그들 눈에는 엄마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서아가 아기를 안고 민준의 트럭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친절한 행동을 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스쳐 지나갈 때 차갑고 도발적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비웃는 듯한 미소는 내가 패배했음을 알렸다. 트럭이 사라질 때 나는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딸을 그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그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었다. 눈물이 솟구쳐 올랐지만 나는 오래 울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들어 내 유일한 믿음직한 조력자, 내 동생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해. 이대로 이 일을 넘길 수 없어. 서아가 남편에게 돌아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내 작은 집에는 이제 시계의 낮은 똑딱거리는 소리와 내 가슴속 격렬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동생 지훈의 자동차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다. 그는 기름과 전선 냄새가 가득한 작은 구석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늘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었다. 지훈은 낡은 노트북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고 주위에는 온갖 전자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의 맞은편에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폭풍우 속의 전화, 젖은 코트, 영숙 여사와 민준이가 내 딸을 데려가던 그 장면까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지훈아, 나는 가방에서 서아에 깨진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버스 정류장에서 찾은 거야. 안에 있는 걸 복구할 수 있는지 봐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지훈은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퍼즐을 푸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누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휴대전화가 이렇게 부서져서 데이터를 복구하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시도해볼게. 그럼 민준이는? 그 자식은 바보가 아니야. 그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남편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해. 그를 상대하려면 누나의 말만으로는 부족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우리 그 사람 집에 뭔가 설치하는 건 어때?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카메라, 마이크? 그 생각은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거 합법적인 거야, 지우나?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합법이든 아니든 누나는 서아를 구하고 싶어? 그 사람이 서아를 폭풍우 속에 버릴 수 있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했지만 지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는 너무나 교활했다. 늘 이웃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했다. 나는 그가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아에게 꽃을 건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내 딸이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무력감을 떨쳐내려 했다. 좋아. 나는 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자.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해. 서아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공구 상자에서 동전보다 크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와 종이처럼 얇은 녹음 장치를 꺼냈다. 누나, 민준이가 보통 토요일 오후에 서아를 데리고 마트에 기저귀를 사러 가는 걸 알아. 그는 다정한 남편인 척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때가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갈 기회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런 몰래 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서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토요일 오후 나는 민준의 은색 트럭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그는 서아를 집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마트로 데려갔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차를 세우고 서아가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영혼 없는 육신처럼 아주 천천히 걸었다. 민주는 그녀 옆에서 봉투를 들고 주차장에 걸었다. 민주는 그녀 옆에서 봉투를 들고 주차장에 아는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는 너무나 연기를 잘해서 그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이야. 지훈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어두운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뒷문으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아는 보통 예비 열쇠를 화분 아래에 숨겨두었다.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누군가 그를 발견할까봐 휴대전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10분 후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됐어. 카메라는 거실 화분 안에, 마이크는 아기 침대 근처 커튼 뒤에 있어.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보게 될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지훈의 노트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카메라를 연결하자 서아의 집 화면이 나타났다. 나는 그녀가 소파에 앉아 내 손주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멍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기 하진이는 그녀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옷을 꽉 잡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미간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바닥에 내던지고 소리쳤다. 죽으림을 다해 일하고 집에 왔는데 이 집은 돼지우리 같잖아? 너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를 익혔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을 더 세게 안았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리켰다. 내가 돈 벌어오지 않으면 너희 둘은 진작 굶어 죽었을 거야. 왜 비앙카의 반도 못하니? 응? 지훈과 나는 침묵했다. 비앙카? 누구 이름이지? 서아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민준의 말투, 그가 서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나는 화면 속으로 뛰어들어가
내 딸을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지훈이 내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이건 증거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해. 그는 서아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것을 숨기고 있어. 누나, 비앙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큰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두 번째 영상은 내 숨을 먹게 했다. 새벽 5시였다. 내 손주가 울기 시작했다. 서아는 아기를 안고 베란다로 가서 달래려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은 노래를 불렀다. 마치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왔다. 잠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아는 노래를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더 세게 안았다. 마치 그것이 그들 둘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서아를 가로등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화면을 껐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내 안에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지금 당장 그의 집으로 간다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었다. 지훈과 내가 서아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일주일 동안 나는 끝없는 악몽 속에 사는 기분이었다. 일용 시간이 넘는 녹화, 영상에서 지훈은 30개 이상의 짧은 클립을 신중하게 골라냈다. 모두 내가 한때 믿었던 사위가 냉담한 남자일 뿐만 아니라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서아를 모욕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불렀으며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비앙카라는 여자와 비교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이 나를 분노로 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폭풍우 치던 그날 밤의 증거가 필요했다. 민준이가 내 딸을 버스 정류장에 버리고 황량한 곳에서 홀로 출산하게 만든 그 밤의 증거가 그것만이 그가 부인할 수 없는 더 이상 완벽한 남편인 척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는 서쪽 길, 서아를 찾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서아가 내가 사준 베이지색 인부복 코트를 입고 있는 사진을 인쇄해서 가져갔다. 잘 찍은 사진은 아니었다. 그녀가 입어볼 때 내가 급하게 찍은 순간이었지만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내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차를 몰고 모든 버스 정류장, 길가의 모든 작은 식당, 모든 주유소에 멈춰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작은 식당 주인, 경비원, 심지어 쉬고 있는 트럭 운전사에게까지 혹시 이 여자아이를 보셨나요? 나는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노파를 보는 듯 동정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세 번째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주유소에서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를 만났다. 그는 옅은 파란색 트럭의 앞유리를 닫고 있었다.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치었지만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저씨, 혹시 이 여자아이를 보셨나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고 임신 중이었어요. 일주일 전쯤 여기에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진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 다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다. 지난주 화요일 밤에 여기를 지나가셨나요? 10시쯤 이후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는 유리를 닫던 동작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날 밤을 회상하는 듯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전조등으로 앞쪽 버스 정류장 기둥 옆에 누가 서 있는 걸 본 것 같았는데
망가진 광고판인 줄 알았어요. 차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제 차에는 가스가 실려 있어서 아주 위험했거든요.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블랙박스 있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무 큰 기대를 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를 잠시 바라본 다음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한데 그 영상이 아직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조카에게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할게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트럭 옆에서 차가운 바람에 떨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증거만 있다면, 그 순간이 녹화된 증거만 있다면 민준이가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을 것이었다. 2시간 후 나는 주유소 옆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그 트럭 운전사와 그의 조카가 앉아 있었다. 마른 체구의 젊은 남자가 낡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젊은 남자는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여러 하나씩 재생했다. 내가 멈추려고 할 때까지. 화요일 밤 10시 36분쯤이여. 그는 동작을 되감았다. 그리고 화면에서 나는 민준의 은색 SUV가 세 번째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즉시 알아보았다. 너무나 여러 번 보았기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의 전조등이 그랬다. 민준은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차에서 내렸다. 조수석 문을 열고 안쪽 사람에게 소리쳤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빗속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남겨졌다. 서하였다. 젖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힘겹게 걷다가 쓰러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나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트럭 운전사는 나를 보았다. 온화한 표정은 내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분명히 차를 세웠을 텐데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참으려 했었다. 아니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영상 복사본을 요청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카에게 영상을 USB에 저장해달라고 했다. 내 손에 그 작은 USB가 들려있을 때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쥐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것이 증거였다. 민준이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우연한 목격자, 아무런 관련 없는 낯선 사람이 조작될 리 없는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USB를 지훈에게 건넸다. 그는 영상을 확인하고 화면에서 시간을 대조했다. 22시 36분. 내 기억과 같았다. 누나, 지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법정에 설 수 있어. 우리가 이것을 집 안에 녹화와 결합한다면 그가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딸을 유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느 오후 나는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이 노트북 화면을 비추었다. 지훈이 방금 보내준 영상을 다시 보았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서아. 내 딸이 소파에 앉아 내 손주를 안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멍해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작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민준이가 소파 테이블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갑자기 밝아졌다.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그는 액정을 흘끗 보고는 재빨리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볼륨을 높여 모든 단어를 또렷이 들으려 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콤하지만 가식적이었다. 유리야, 내 사랑. 어젯밤에 피곤하다고 했지. 오늘은 푹 쉬어. 내 아가. 나는 깜짝 놀라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유리? 또
이 이름인가? 잊히지 않는 유령처럼.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의 사람을 내 아가, 내 사랑이라고 불렀다. 서아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했다. 나는 영상 속 내 딸을 보았다. 그녀는 영상 속 내 딸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듣지 못한 것처럼, 아니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듣지 못한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민주는 서아를 정신적으로 왔다. 나는 화면을 껐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내 안에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서아를 구하려면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리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나는 서아의 동네로 갔다. 그곳 이웃들은 자주 모여 수다를 떨었다. 나는 세탁사에 들렀다. 주인은 이 여사라는 중년 여인이었는데 수다를 아주 좋아했지만 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 여사에게 물었다. 이 근처에 유리라는 여자아이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능글맞게 웃었다. 유리 왕말이야. 5번가에 사는 그 미인? 고급 아파트에 새 들어 살고 늘 예쁘게 차려입지만 소문이 안 좋다고 하더라. 글쎄, 남자친구가 직장인이라고 하는데 돈 쓰는 건 부자 같아. 누가 그 생활 방식을 대주는지 누가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직장인? 민준이는 고작 행정직원인데 그런 생활을 유지할 돈이 어디서 난 거지? 그날 밤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내 작은 트럭을 몰고 이 여사가 말한 유리가 사는 5번가로 향했다. 잡화점 근처 어두운 구석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저녁 7시 정각, 민준의 은색 SUV가 나타났다. 나는 즉시 알아보았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내 마음속에 맴돌던 차였다. 그가 차에서 맴돌던 차였다. 그녀는 그를 포옹물에서 내렸다. 흰 셔츠를 입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리고는 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마치 그들이 부부라도 되는 것처럼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었다. 나는 모든 순간을 포착하려 했었다. 그는 웃으며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말했고 둘은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민준에게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서아에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사기꾼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배신까지 한 남자와 말이다.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오기 전에 나는 서아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내 손주를 안고 있었다. 눈빛은 지쳐 있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 옆에 앉았다. 내 휴대전화를 열어 영상을 보여주었다. 서아야. 봐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민준이고 이 여자가 그가 말하던 그 여자야. 서아는 화면을 보았다. 두 손으로 아기를 더 세게 안았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다. 흐느낌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엄마.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는 그저 웃으며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그가 저를 버스 정류장에 버린 그날 밤, 제가 그에게 대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서아를 안았다. 그녀의 몸이 내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나는 내 눈물도 함께 흘리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어요, 엄마.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엄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깊은 씁쓸함을 느꼈다. 서아, 내 착한 딸은 늘 나를 보호하려 했다. 심지어 자신이 다치고 있을 때조차도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이 너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있었다. 민준이는 고작 행정 직원인데 고급 아파트에 세를 내고 비싼 옷을 사고 유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돈이 어디서 난 걸까? 나는 영상에서 그가 늘 서아와 아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번다고 자랑하던 것을 떠올렸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민준의 회사로 갔다. 나는 그의 장모라고 밝히며 중요한 가족 문제로 경영진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접수원인 안나라는 젊은 여자가 나를 대기실로 안내했다. 내가 앉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못 들으셨어요? 우리 사장님이 민준씨를 조사하고 있어요. 회사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자금 이체 보고가 있었거든요. 다들 그 사람이 한 짓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안나의 말은 내게 번개처럼 다가왔다. 돈? 그래서 민준이는 서아를 속이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거야? 나는 안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점심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부엌에 앉아 식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논리적이었지만 단호했다. 지혜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주 로도프 이바라 안드레 살가도 의사입니다.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 사본과 가족 내 정신적 학대에 대한 녹음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 것일까? 아니면 이것 또한 민준의 또 다른 계략일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네,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언제 뵙죠? 이사님은 대답했다. 오늘 오후 2시 본사로 와주십시오. 모든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사무실에 도착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다. 작은 회의실에 앉아 가죽 의자와 윤기 나는 나무 테이블 사이에 있으니 내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이사님이 들어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로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의 옆에는 검은 머리 여자가 회색 셔츠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내부 감사팀에서 아신을 소개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감을 숨기려 했었다.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USB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것이 제가 민준에 대해 수집한 모든 것입니다. 발렌티나가 노트북을 열어 상세한 분석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서 1억 6만 원이 여러 번에 걸쳐 유리 왕명희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5번가의 고급 아파트 지출 기록, 스파 서비스, 그리고 값비싼 선물 카드도 있습니다. 나는 화면, 속 숫자와 글자를 보며 놀라지 않았다. 유리의 존재를 알았을 때부터 민준이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보니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혐오감이 가득했다. 그는 서아를 학대하고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훔치고 있었다. 그가 이런 짓을 오래 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발렌티나가 나를 보았다. 최소 6개월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내부 보고 덕분에 이제 막 발견했습니다. 나는 USB를 그들에게 건넸다. 여기에 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서아 집 안의 카메라 영상, 민준이가 그녀를 모욕하는 녹음, 버스 정류장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그와 유리의 사진까지요. 발렌티나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고 모든 파일을 확인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사님은 눈살을 찌푸리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지혜 여사님, 그는 말했다. 이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학대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민준의 동기를 강화합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불륜과 재정 사기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침묵시키려 한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치워진 듯했다. 마침내 누군가 나를 믿어주었다. 마침내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이틀 후 지훈에게서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흥분되어 있었다. 누나, 방금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민준이 회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 그는 무기한 정직되었고 내부 조사를 받고 있대.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말이니? 지훈아? 그렇게 빨리 행동하다니? 지훈이 낮게 웃었다. 누나가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줬으니 그들이 모른 척할 리 없지. 하지만 조심해. 민준이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지훈의 말은 내게 오싹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민준이가 교활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다. 다음날 아침 나는 페이스북을 열어 동네 소식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민준의 프로필에 올라온 게시물 제목은 나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악당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자신을 희생자인 척하며 자신의 장모인 내가 자신을 비방하고 이야기를 꾸며내 가족을 파괴했다고 썼다. 그는 오래된 영상들을 게시했다. 내 손주를 안고 흘린 우유를 닦아주고 잠든 서아의 이마에 키스하는 모습들. 모두 부드러운 배경 음악과 함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물을 보았다. 혈관 속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다. 그 장면들은 진짜였지만 그것이 단지 가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연극을 얼마나 오랫동안 연기해왔던 걸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던 걸까? 게시물 아래에는 그의 어머니 영순 여사가 첫 댓글을 남겼다.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다. 내 아들은 모든 것을 간단했지만 사실은 서아가 산후정서장애 진단을 받았고 자기 엄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엄마가 내 아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내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진동했다. 소셜미디어 알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메시지, 댓글, 심지어 기억도 못할 먼 친척들에게서 전화까지 왔다. 한 조카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이모, 형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제발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네? 나는 전화를 꽉 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대답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페이스북을 열었다. 민준의 게시물이 다시 나를 강타했다. 마치 정교하게 계획된 드라마처럼 나를 악당으로 만들고 있었다. 400회 이상의 공유, 수백 개의 동정적인 댓글은 그를 다정한 남편이라고 칭하며 통제 강박이 있는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글은 모든 단어가 계산된 게시물을 썼다. 지혜 여사님, 제 장모님은 늘 서아의 삶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딸의 행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저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프다고 할 때는 약을 사주고 잠들 때까지 달래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는 나를 딸의 삶을 조용히 파괴하는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는 짧은 영상들을 게시했다. 내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 흘린 우유를 닦아주는 모습, 잠든 서아의 이마에 키스하는 모습. 음악은 부드러웠고 영상의 조명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보이도록 편집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덮기 위해 사연된 완벽한 연극이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고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냉정을 잃고 악의적인 댓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노파가 되기를 바랐다. 게시물 아래에는 낯선 계정들이 민준을 옹호하며 나를 모욕했다. 그 노파는 딸의 행복을 극도로 질투하며 젊은 가정을 파괴하려 한다. 정말 악독하다. 나는 글을 읽으며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예전에 나에게 미소 짓고 함께 커피를 마셨던 이웃들은 이제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시장에 갔을 때 그들이 나를 흘끗 보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이 서아 엄마래. 자기 사위를 비방했다던데. 나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걸었지만 이틀 후 나는 지훈과 그의 정비소에서 서아 집의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민준의 연극을 폭로했던 많은 증거, 어떤 증거라도 찾고 싶었다. 지훈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영상을 주시했다. 시간을 확인했다. 민준이가 페이스북에 올린 아기를 안고 있는 영상과 아기를 안고 있는 영상과 같은 날 녹화된 것이었다. 나는 화면 송주를 안고 모범적인 아버지처럼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그렇게 칠칠치 못해서 어떻게 아기를 돌봐?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아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지훈아,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가 그 영상들을 연기하려고 찍은 거야. 우리가 거기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누나. 그는 몰랐을 거야. 그 영상들은 예전 것들이야. 그는 아마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찍었을 텐데 이제는 주의를 돌리는데 쓰고 있는 거지. 나는 다시 민준의 게시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댓글 하나를 발견했다. 그의 어머니 영숙 여사가 의료 문서 사진을 올린 것이었다. 거기에는 환자 서아, 우울증 증상 보임,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과의 접촉 피할 것을 권고함. 이라고 쓰여 있었다. 구석에는 유명 병원의 로고가 있었고 아래에는 흘려 쓴 의사에 썼다. 구석에는 이런 시어머니를 견뎌이 있었다. 댓글 아래에는 수십 명이 이 사진을 공유하며 내가 서아의 우울증 명의, 이 사진을 공유하며 내가 서아의, 나는 화면을 노려보았다. 온 세상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았다. 서아가 우울증이라니? 그녀는 나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의사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의 또 다른 기획일까? 그날 밤 나는 추위를 분산시키기 위해 TV를 켰다. 하지만 지역 뉴스 속보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화면 속 제목에는 진료소 원장 위조 의료 문서 판매 혐의로 조사받아 이혼 및 분쟁에서 법적 책임 회피에 사용된 심의 진단서 사형여건 적발이라고 쓰여 있었다. 기자는 진료소 로고를 클로즈업했다. 나는 즉시 알아보았다. 나는 즉시 TV 화면을 찍어 지훈과 지난주에 상담을 요청했던 변호사 리베카에게 보냈다. 지훈아, 리베카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그 의료 문서 가짜예요. 나는 사진 위에 희망에 차서 이 문장을 썼다. 리베카는 즉시 답장했다. 지혜 여사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문서가 가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준의 모든 연극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를 통해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전해졌다. 마치 자신이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지훈은 다음날 아침 내 집으로 왔다. 위조된 의료 문서 4본을 가져왔다. 그는 왼쪽 아래에 있는 진료소 등록번호 부분을 확대했다.
누나, 확인해봤어. 그는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번호는 국가복권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아. 그 진료소는 위조 문서 때문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어. 그와 그의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나는 그 번호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글씨들을 보았다. 이제 그것들이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훈아,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해. 더 이상 그들이 이 거짓말로 서아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리베카는 검찰청에 전화해서 진료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혜 여사님, 생각하신 대로입니다. 그 진료소는 지난주 이혼 미법적 분쟁에 사용될 위조 문서를 판매한 혐의로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숙 여사님의 그 문서도 그중 하나입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새로운 힘이 느껴졌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완벽한 연극을 펼쳐 서아를 가상의 질병 피해자로 만들고 나를 악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을 폭로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오후 내내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를 꺼냈다. 영상 속 민주는 폭포 속에서 서아를 버렸다. 나는 숨겨진 카메라, 영상 조각들, 민준이가 그녀를 모욕하고 모욕하는 녹음들을 정리했다. 민준이가 5번가에서 유리를 안고 있는 사진들과 회사에서 1억 0만 원의 손실을 증명하는 발렌티나의 재무분석 보고서를 인쇄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를 보았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이것은 단지 서아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딸을 보호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온 동네에 배신당한 엄마인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리베카와 함께 시 경찰서로 갔다. 나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갔다. 마치 내 인생이 그 서류철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우리를 맞이한 경관은 중년 남자로 눈빛은 엄숙했다. 그는 모든 페이지를 확인하고 모든 영상을 보았다. 지혜 여사님.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져오신 자료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는 가정폭력, 문서 위조, 그리고 회사 사기 혐의로 정식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흘러나올 것 같은 눈물을 참으려 했었다. 고맙습니다, 경관님.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제 딸이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틀간의 진술 후 사건은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청문회는 2주 후로 정해졌다. 나에게는 그 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민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비정상적으로 침묵했다. 새로운 게시물도 영숙 여사의 댓글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후회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민준 같은 사람은 후회 때문에 입을 다무는 법이 없다. 그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도 준비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누나, 방금 한 가지를 발견했어. 유리왕 명의의 그 은행 계좌가 조금씩 비워지고 있어. 돈이 몇 개의 소액전자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어.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어.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소리야? 유리도 버리려는 거야? 지우는 전화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은행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해봤는데 이 거래들은 민준이가 정직된 후에 시작되었대. 그는 자신이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연결을 끊고 있는 거야. 나는 즉시 발렌티나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지혜 여사님, 저희 내부 기록도 같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유용한 사람만 곁에 둡니다. 나는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유리를 동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편에 서서 서아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의 잔인함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아내를 속이고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연인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버릴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청문회 날 아침, 하늘은 흐렸다. 회색 구름은 내 마음을 닮은 듯했다. 나는 법원에 일찍 도착했다. 서아와 함께 차가운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옅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내 손줄을 꽉 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 마음 속에는 자부심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서아, 한때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던 내 딸이 이제 민준이라는 악몽에 맞서 싸우려 애쓰고 있었다. 엄마 여기 있어, 딸. 나는 속삭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쥐는 것으로 그녀가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치 내가 어릴 적부터 늘 그녀의 의지처였던 것처럼. 우리 변호사 리베카는 전날 밤에 도착했다. 서류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페이지, 모든 영상, 모든 사본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날카로웠다. 발렌티나도 그곳에 있었다. 붉은 인장이 찍힌 회계 서류 더미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혜 여사님, 발렌티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도망칠 곳을 없앨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감을 감추려 했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모든 증거를 모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민준, 그의 교활함이 다시 한번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을까봐 두려웠다. 민준은 10분 늦게 도착했다. 옅은 회색 양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걱정으로 들어섰다. 침착한 척했다. 그와 동행한 것은 그의 어머니 영숙 여사, 그리고 5번가 영상에서 내가 보았던 젊은 여자 유리였다. 영숙 여사는 검은색의 옷을 입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나는 서아를 흘끗 보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너는 가네, 서아야.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바깥 하늘만큼이나 무거웠다. 리베카가 일어서서 명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민준이가 폭풍우 속에 서아를 유기한 블랙박스 영상, 그가 그녀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숨겨진 카메라 영상, 그가 유리를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회사에서 1억 명만 원의 손실을 증명하는 재무 분석 보고서까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숙 여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위조된 의료, 증명서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진료소 정보로 마무리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들리는 것은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참석자들의 숨소리뿐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몇 배심원들의 표정이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다시 충격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민준의 변호사를 바라보며 나는 숨을 멈추고 일련의 부인에 대비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의 변호사, 두꺼운 안경을 쓴 키 작은 남자가 일어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제시된 증거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낮은 웅성거림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들이 반박하지 않는다고? 민준이 일어서서 판사를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모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어머니 영숙 씨와 유리 씨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이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계획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미조된 의료 문서를 구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리베카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유리를 보았다. 그녀는 뻣뻣하게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꽉 쥐어져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영숙 여사가 벌떡 일어나 민준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거짓말쟁이. 네가 다 처리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네 말대로 하면 된다고 했잖아.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엄격한 목소리였다. 법정은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영숙 여사의 외침은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민준. 늘 완벽한 남편인 척하던 그가 이제 자신의 어머니와 연인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리는 침묵을 지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떨고 있었다. 박주영 판사,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여성이 유리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다. 민준도 누구도 보지 않았다. 리베카가 앞으로 나아가 USB가 담긴 봉투를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압박감이 느껴졌다. 판사님, 저희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리 씨,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유리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가 아니라 더 복잡한 것이었다. 네. 두려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는 서아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민준을 보았다. 그의 위에서 잠시 멈췄다. 무엇을?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벽에 걸린 시계의 낮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유리가 심호흡을 하고 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 말이 많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무엇을 말할지 알 수 없었다. 그를 옹호할까 아니면 그를 폭로할까. 나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그녀의 손이 느껴졌다. 엄마. 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내 힘을 조금이라도 전해주려는 듯. 걱정 마. 나는 말했다. 나 또한 떨고 있었지만 유리는 그곳에 서서 걱정 전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곧 말할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리는 증인석에 서서 먼저 휴대전화를 꺼내 천천히 법정 기술자에게 건넸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했다. 그녀는 일련의 이메일과 스크린샷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움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기술자가 문서를 큰 화면에 투영했다. 나는 민준이가 유리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았다. 우리 엄마가 알게 되면 다 엄마 탓으로 돌려. 엄마가 체면 때문에 혼자 한 짓이라고 말할 거야. 이어서 민준이 직접 작성한 상세한 페이스북 게시물 계획이 있었다. 마지막에는 그가 흘려쓴 서명도 있었다. 나는 그가 김상훈이라는 가짜 의사와 나눈 채팅 기록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민준은 이리만 원에 위조된 의료 증명서를 구입하는 데 동의했다. 마지막은 짧은 영상이었다. 민준이가 유리에게 전화하는 모습이었다. 유리는 그에게 기저귀를 가는 부분을 편집해달라고 지시받았다. 그 영상은 그가 완벽한 아버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서아를 보았다. 그녀가 숨을 들이쉬고 두 손으로 내 손줄을 꽉 안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발렌티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유리가 계속 말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서아 씨,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요. 민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리, 안 그런다고 약속했잖아. 박지용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엄격한 목소리였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리베카가 일어서서 USB를 꺼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판사님, 저희는 피고인 회사에서 유리 씨에게 이체된 자금에 대한 더 많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목 없는 자금 이체는 위조된 급여, 지급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임대료 및 사치품 구매, 영수증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사 인출 날짜와도 일치합니다. 그녀는 모든 숫자, 모든 날짜를 제시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화면 속 증거들을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안도감은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는 것 때문이었고, 고통은 서아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때문이었다. 30분간의 심해 후 박주영 판사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가 법봉을 두드리자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안드레 살가도는 조직적인 가정폭력, 문서 위조, 그리고 직권남용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에 처하고 개인 재산은 몰수하며 서아 씨와 그 어머니에게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합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는 서아에게서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내 손줄을 꽉 안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그녀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울지 않았지만 고개를 들었다. 나는 싸웠고 우리는 이겼다. 유리는 아무도 막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나는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분노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잘못된 편을 선택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이 민준을 데려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멍했다. 영숙 여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깊은 슬픔만 있었다. 한 가정이 가게 되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민준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이었다. 한 달 후, 나는 서아와 함께 내 작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방을 밝혔다. 내 손주와 준이는 아기 침대에 누워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아는 그를 바라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그녀는 속삭였다. 저 같은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내 손주 이름을 딴 하준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에서 정신적 학대와 재정적 조작을 겪는 여성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서아를 보았다. 그녀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꽃처럼 더 강해진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딸이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폭풍우를 뚫고 거짓말, 의심스러운 시선, 그리고 나 자신의 두려움에 맞섰다. 나는 정의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것은 늘 감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서아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자랑스러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엄마도 자랑스러워요. 엄마. 그 순간 나는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우리가 서아를 위해, 하준이를 위해, 그리고 희망의 한 줄기 빛이 필요한 모든 여성들을 위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 인물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멈춰서서 생각하기를 바라며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시의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촛불과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이 보고 있으며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로 이끌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